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랜만에 이분들 다시 모셨어요.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이거 뉴스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요? 여기 나온 분들이 잘 돼야지 이제 이 코너에 그게 제가 오면서 방송을 네. 들으면서 왔는데 네. 2부 예고 방송을 하시면서 우리 네. 김현정 앵커께서 네. 두 낙선자와 함께 방송을 하겠다고 힘주어 얘기하는데 네. 마음이 죄송해요. 아프면서 냉엄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걸 강조했냐면 예전에는 말이죠. 네. 이제 총선에서 안 되고 나면 한동안 이분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두절. 네. 어디 저기 산에 가서 이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는지 어쩌는지 연락도 안 됐는데 요즘 트렌드는 네, 바뀌었습니다. 네, 낙선을 하신 분들도 바로 그냥 뭐 추스리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분의 패널도 그런 자세신 것 같아서 제가 강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때 낙선하고 나서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탔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뭐 워낙 크게 망하니까 보수가 그러니까 뭐 이게 거기다가 이제 이게 있어요. 원래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이 예. 180석일 때 이념 구성과 예. 150석일 때 이념 구성과 120석일 때 이념 구성은 다 경험해 봤어요. 근데 100석일 때 이념 구성이라는 건요. 원래 180석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수도권에 이제 약간 좀 중도 성향이 강한 분은 물 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0석도 경험해 봤고 이제 100석은요. 이거는 짠맛입니다. 이거는. 짠 맛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수 성향이 아주 강화된 당선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남만 당선됐잖아요, 솔직히. 중도는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던 보수는. 인물들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아까 김종인 장관도 왔다 가셨지만은 네. 제가 최고위원이랍시고 해가지고 저라도 빨리 사퇴하고 싶은데 비대위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네. 이 과정 중에서도 보면 무슨 뭐 선거 불복부터 해가지고 버라이어티한 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통합당. 잠깐 와, 당 얘기 조금 네. 이제 오늘 상한가 하한가 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일단은 지금 시간은 많이 갔지만 아주 짧게 그래도 두 분 소감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석 정책위 의장 선거 치르신 개인적인 소감. 예, 뭐 이번 선거가 정의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에 이어서 뭐 비례위성정당 논란을 겪으면서 이제 선거를 치루었는데 사실 정의당이 치르고 싶었던 선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이 불평등의 위기나 또 기후 위기나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이 전혀 작동하지 네. 않는 선거였고 어떻게 보면 민심은 지난 20대 국회를 보면서 좀 지긋지긋하다. 이에 대해서 아주 민심이 냉정한 그 평가와 판단을 내린 게 이번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게 또 이제 좀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민이 기대하는 상식선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그런 큰 틀의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심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또 정의당으로서도 뭐 정당 득표는 과거보다 좀 더 얻었고 의석수는 현행을 유지했지만 이제 국회 지형으로 봤을 때 정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거나 혹은 정의당의 정치적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웠다라는 지금 말씀들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준석 최고위원도 뭐 짧게 소감 개인적인 뭐 선거 치른 소감 한마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과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만약에 아니면 명제가 맞는 것으로 좀 증명됐을 때 그래도 안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졌으니까 굉장히 아쉽죠. 근데 그래도 지난 한 1, 2년 동안 제가 세웠던 가설, 보수가 결국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전통적인 보수, 뭐 안보나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보수에 더해가지고 그 젊은 세대,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라는 화두를 새로 이제 가져오는 그 세대를 어떻게 보수에 편입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 강북에 나온 제가 예전에 통합하기 전에 이 방송 나와서도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저는 이 통합이 참 시너지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수치적인 것까지 제가 제시했어요. 제 예감으로는 통합해가지고 아무 시너지가 나지 않으면은 수도권 나가는 후보들은 37%로 무난하게 낙선.
뭐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제가 뭐 37이라는 숫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충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서울 강북 지역에 나간 후보들을 보면 대충 37%로 낙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보면요. 맞아요. 그게 지금 보수가 과거에 가졌던 콘크리트충이라는 것이 다 깨져버리고 지금 축소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뭘 더하냐 했을 때 젊은 보수층이 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제 선거에서 나온 득표율이 이제 44.3이라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더해졌느냐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20대, 30대 젊은 보수층이 좀 들어왔기 때문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게 20대와 5, 60대 이렇게 지지층이 분리돼 있으면요. 우리 볼링 칠 때 보면은 이게 핀이 양쪽으로 이게 두 개 나눠져 있으면 진짜 스페어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줄타기를 하면서 앞으로 보수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옛날 같이 무슨 반공 빨갱이 무슨 뭐 좌파 이런 거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죠. 그거 했다가 망했던 게 지난 지방선거고 이번에는 그것마저도 안 해가지고 메시지 없는 상태로 선거 치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앞으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제 과제가 아닐까 원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총선을 두 분 다 치르고 뭐라고 해야 되지? 보다 더 좀 이렇게 더 성숙해지신 모습으로 앞으로 돌아온. 박원석 의원님이랑 네. 서로 지적질하면 살려고. 자, 지금 같이 하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서로 그냥 방송 끝나면 지적질하면 살려고요. 아마 시작은 뉴스쇼였던 것 같은데 두 분의 시작이.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상한가 하한가 이야기 나누면서 총선 뒷얘기는 더 풀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하한가 중에 하한가를 골라오셨네요. 뭡니까? 저는 이제 유튜버들. 유튜버. 네. 이 얘기를 골라오실 줄 알았어요. 지금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박원석 의장도 들어보셨죠? 예, 뭐 알고 계시죠?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 2012년도 대선 직후에도 네. 이 개표 부정에 대한 여러 형태의 음모론 뭐 있었죠. 여러 형태의 조작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서 뭐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선거에서도 이제 선거 때마다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심리적인 어떤 이 충격 이걸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당선자들도 충격을. 그렇고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엔가 이게 핑계를 돌리고 싶은데 그 핑계를 돌리는 게 바로 그런 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하. 혹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들은 거의 없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뭐 일각에서 그런 음모론을 제기합니다만 그냥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제 저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잘 소화하거나 또 이번 선거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이후에 뭔가 좀 다른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내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께 경고하셨더군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후보는요 네.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면 접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사전 투표를 하라고 보통 후보들이 많이 권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 사전 투표 권장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번에 돌아온 답변은 뭐였냐면은 그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니까 하면은 조작된다는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부터? 선거 전부터. 저는 그래서 제 공식 그 선거 유튜브 채널에 제가 하라고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완전 안 맞는 게 자기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거 하면 조작된다고 조회수 장사하려고 자기들이 사전 투표하면 다 조작되니까 본투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선거 끝나니까 이제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보수가 좀 우세하고 사전 투표에서는 보수가 불리하고 이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봐라 조작 아니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황당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책임져야 될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누굽니까 그게? 저 아까 말했듯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튜버. 침소봉대 해가지고 조회수 장사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조회수 장사하려고 결국은 알면서도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뿌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아니라면 설명 안 되는 설명이 것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네. 사전 투표라는 거는 국민들이 투표할 기회를 많이 보장해가지고 최대한 다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의도인데. 물론이죠. 자 보수 유권자 A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사전 투표를 하면 할 수 있지만은 본 투표는 못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방송을 보고 사전 투표하면 조작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전 투표 안 나갔어요. 그럼 본 투표도 깨림칙해서 안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보수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회수를 위해서 거의 자해적인 어떤 이런 그런 투표를 하는 아니 그 투표 거부를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뭐 보수 유튜버들 중에 그 저런 음모론에 경도돼 있고 네. 또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한 현실이고 그에 대해서 뭐 사실은 저는 국민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공당이 이제 저런 주장에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거 이후에 미래통합당 그 일각에서 네. 이제 저런 주장에 저런 무책임한 검증되지 않는 주장에 휘둘리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그런 점은 좀 우려스럽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당론이거나 혹은 당의 주류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그 공당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뭐 유튜브의 세계라는 거는 일정 기간 일종의 이제 자정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에 무책임한 주장들이 너무 많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합리적인 공론장에서 정리가 될 문제라고 보고 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맞짱 토론 이런 거 한다면서요? 토론 언제 해요? 맞짱 토론. 그래서 진짜 이거 가짜라고 생각하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나와라. 나랑 토론하자 그러셨잖아요. 제가 하도 이제 이게 원래 이런 이제 키보드 배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해가지고 끝이 안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게릴라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싹 이제 그 회전이라고 하죠. 대전장에 모아놓고 다 같이 이제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문턱이 낮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버들 돈 많이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안함 재단에 100만 원 기부하는 걸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모여가지고 토론하자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유튜버들이 막 아싸 이준석을 박살낼 기회다 이래서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유튜버는. 진짜? 조회수로 뭐 소위 말하는 코인이라고 하죠 보면은. 아니 그 자신 있다는 분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한 명도 지금 토론에 응한 분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응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들한테 낚여가지고 그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순수한 시민분들 한 2분 정도. 2분? 예. 딱 2분? 예. 그럼 전 뭐 이게 이 토론을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유튜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비겁하냐면은 이분들 보세요. 저랑 그 일반 시민분이랑 토론하는 거 보면서 네. 나중에 그거 따가지고 또 영상을 올릴 겁니다. 예. 또 무슨 뭐 어디 끄트머리 또 하나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준석 논리 박살남 이런 거 올리면서 드디어 깨졌다 이런 거 제목 달고. 예. 아니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표적으로 개표 보정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강용석 씨나 그 누군가요? MBC 전 기자 김세연 기자, 김세희 기자 이런 분들 나오라 그러세요. 안 그래도 거기에 그래서 제가 뭐 아니 출연을 해 거기에. 네? 출연을 해. 그러시면 되잖아. 제가 봤을 땐 이거요. 약간 도장 깨기 같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토론 여러 개 해야 될 테니까요. 느긋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준석 최고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다 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결과를 보면서 그 느껴야 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을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이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제명 복당 무슨 제명 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명진 의원의 막말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거를 제1야당에서 저렇게밖에 못 다루나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게 사전투표에 저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딱 그 시기였거든요. 네. 딱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적극적 지지층들이 여당의 적극적 지지층들이 투표에 나가게 되고 이 보수 정당의 적극적 지지층들은 유보하거나 투표를 주저하거나 이제 이름으로써 나온 결과라고 봐요. 그런 점을 잘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상한가 하한가 중에 역시 하한가가 올라오셨네요. 저는 뭐 위성정당을 골라왔습니다. 위성정당. 총선 끝나고 보니까 진짜 위성정당의 힘이 막강했다는 게 느껴지세요? 결과적으로 연동형으로 선거제를 바꾼 의미가 없이 다시 병립형 선거를 치른 겁니다. 이럴 거면 왜 했냐 싶을 네, 정도로. 정의당이 그 정당 득표율 받은 거를 의석에 대입시켜 보면 병립형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을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 놓고 얻었어요. 그럴 거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위성정당의 효과가 나타난 거고 또 한 가지는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거제를 개혁한 취지는 사표를 최대한 줄이고 좀 다양성을 갖는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 원내 의석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3% 미만
이 정당들의 득표율을 총합을 해보면 400만 표가 넘어요. 그러니까 또 수많은 사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당장은 4년간 총선이 없기 때문에 네. 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이번 선거 치르고 나서 위성정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언급했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일단 저희가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보다 그 취지에 맞게 좀 온전한 형태로 이 선거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한테 좀 궁금한 질문. 지금 6명 의원 중에 네. 지역구는 심상정 대표 한 분, 나머지는 비례대표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비례대표는 다 초선이시고 또 이제 뭐 정치 경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화력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전에 비해서. 저희 정의당에 이제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어요. 네. 노회찬, 심상정과 초선 4명이 당선된다. 근데 이제 노회찬 대표가 안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심초사 뭐 그러네. 저 이번에 초선 5명이 돼서 예. 그렇죠.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데 좀 뜯어보면 또 비례대표 3번, 4번에 당선되신 분들은 정당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고 공직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비례 1, 2번 그 앞에 이제 청년 비례대표들이 부각이 되면서 덜 부각이 됐는데, 한 분은 인천의 남동구청장을 지내셨고 다른 한 분은 이제 광주시의회 시의원을 지내셨던 광역의원 출신이어서 공직 그 경력을 통해서 검증이 된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에 막 입문한 그 초보 후보들보다는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을 심 대표와 함께 잘 이끌어가, 안정감 있게 이끌어가리라고 보고요. 신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금 인터뷰 일단은 당분간은 안 한다 그러시던데. 뭐 당분간은 이제 총선 결과를 좀 평가하고 당내에서 또 심 대표 스스로도 향후에 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좀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당분간 안 하시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례 1번 논란이 사실 좀 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당 안에서는 별 얘기 없습니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회의감. 평가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당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례 1번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뭐 대리게임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그 소명을 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청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정치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보여줘야 된다. 기대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제 앞으로 정치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 시대를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도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민노당 시절부터 그 화려했던 노동운동의 영웅들의 시대는 갔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언급하자면은 앞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뭐 말단 사원에서 현대건설 신화를 이룩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딸로서 무슨 뭐 정치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발휘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세계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진행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다소 약해 보이지 않느냐는 언급, 그것보다는 이 달라진 문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팅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이. 그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정당이 또 이렇게 힘있게 또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